다마스쿠스 시리아 1260년 9월 14일 성체 지하방의 돌바닥이 램프 불빛에 젖은 듯 빛났습니다. 이것은 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방 중앙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비단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크레 카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23살이었습니다. 카트린은 프랑크족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역 계약이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일은 석 달 전 맘루크 군대가 도시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카트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7명의 다른 여인들이 벽을 따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석회암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14살에서 42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저녁 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 방에 있는 3개의 문 중 어느 문을 통해 끌려갈지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문은 다른 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아직 그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90일 동안 맘루크의 접근 방식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배웠습니다. 맘루크는 군사적 정복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인간 획득에 접근했습니다. 한 남자가 가운데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 집사의 단순한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에게 보이는 존경은 그의 진정한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미르 타샤모르였습니다. 술탄 바이바루스 행정부에서 그의 역할은 대부분의 역사서가 잊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로잡힌 인구를 맘루크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통합하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이해하는 데 여러 시간이 걸릴 만큼 복잡한 계산의 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타샤모르는 카트린을 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마도 16살쯤 되어 보이는 더 젊은 여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프랑크족이 아닌 아르메니아인임을 나타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샤모르는 그녀에게 아랍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샤모르는 경비병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병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비병은 그녀를 왼쪽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해 카트린은 수십 명의 여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안뜰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예복을 입은 다른 남자들이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번식용 가축을 평가하는 가축 상인들의 숙련된 효율성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타샤모르는 줄을 따라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패턴은 카트린이 지켜보면서 명확해졌습니다. 나이가 중요했습니다. 출신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체 상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가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덜 유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 여인에게 모국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시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변화 능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맘루크는 변화를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노예 소년에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체계적으로 재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냉혹한 명확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시간, 기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올바른 조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여인들에게 한 일은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계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의도적인 파괴와 재구성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확장하는 국가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밀한 사양을 따랐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그 체계적인 변화가 무엇을 포함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절차와 계산된 시간 프레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여인을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인프라도 있었습니다. 심리기술은 눈에 보이는 손상 없이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장은 세 대륙에 걸쳐 인간을 유통했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여인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는 공식 역사가 지우려 했던 출처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화된 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리엔탈리즘 그림의 낭만화된 하렘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군사 제국 중 하나가 조직적 재능을 적용했을 때 일어난 일에 기록된 현실입니다. 이 재능은 사로잡힌 인구의 체계적인 착취에 적용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어질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충격적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실존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세기가 제공하는 편안한 거리감 없이 전달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중세의 권력, 정복, 그리고 체계적인 억압에 대한 진실을 원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뛰어난 행정가들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체계적인 억압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역사 애호가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제 다마스쿠스 성체 아래의 그 방으로 돌아갑시다. 아미르 타샤모르가 마침내 아크레의 카트린 앞에 멈춰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카트린이 직면한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맘루크 국가 자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맘루크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구매했습니다. 중세 중동을 형성한 모든 술탄, 모든 아미르, 모든 사령관은 노예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부족이나 코카서스의 체르케스 공동체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치자들에게 구매되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그 후 집중적인 군사 및 종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 전직 노예들은 정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지휘관 자리를 맡았습니다. 아유브 왕조가 1250년에 붕괴했을 때 한 맘루크가 왕위를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회의 핵심의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지배 계층은 노예화되고 훈련받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남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속박을 통한 변화를 잔혹 행위가 아닌 검증된 방법론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전사로 전환될 수 있다면 사로잡힌 인구도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것으로든 체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전성기에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서아라비아를 통치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몽골 침략에 맞서 이슬람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서쪽에서는 십자군 침략에 맞서 방어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의 성스러운 도시들을 관리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이 거대한 행정 및 군사기구는 모든 수준에서 인적 자원의 끊임없는 보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사, 하인, 장인, 노동자, 그리고 첩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의 체계적인 획득과 처리는 세금 징수나 곡물 저장만큼 맘루크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인프라는 현대 물류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한 곳에만 13세기 후반까지 7개의 주요 처리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변화 시설이었습니다. 각 시설은 특정 범주의 포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카트린이 기다리던 성체단지는 높은 가치를 지닌 획득물들을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특수 배치에 적합한 배경, 교육 또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대량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전쟁 포로들을 도로를 건설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도시에 인력을 공급하는 노동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문서화된 효율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동시대 자료들은 표준화된 절차를 설명합니다.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출신, 신체 상태, 평가된 능력에 따라 분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변화 경로 배정이었습니다. 60에서 90일간의 초기 처리 기간이 뒤따랐습니다. 그 후 최종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각 개인을 추적했습니다. 손실은 계산되었습니다. 생산성은 측정되었습니다. 맘루크는 군사작전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체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 획득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독특한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남성 포로들은 노동이나 군사 복무와 같은 간단한 유용성을 제공했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예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여성은 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여러 기능에서 동시에 파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생식 능력, 가사 서비스, 지위 표시, 그리고 경제적 교환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것을 문서화하지만 현대적 감각으로는 움찔하지 않고는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른 무언가는 정복의 시연으로서의 문화적 말살이었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기독교 영토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는 권력 구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법률, 그리고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 잠재적 저항, 그리고 미래 반란의 대안적 원천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여성을 맘루크 가정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인구에서 제거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병사들과 장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노예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어떤 학살보다도 효과적으로 공동체 결속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동시대의 행정문서는 그 뒤에 숨은 계산을 보여줍니다. 규정은 포로의 분배를 통제했습니다. 장교들은 계급에 따라 첫 번째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할당된 몫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모든 획득물의 5분의 1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총독은 정해진 가격으로 포로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인겨분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이슬람법 해석에서 파생된 법적 틀 아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전쟁 포로와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갇힌 여인들은 수십 년간의 관행을 통해 정제된 변화 절차에 직면했습니다. 맘루크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유용성을 파괴하지 않고 저항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능을 구축하면서 이전 정체성을 지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조작과 신체적 제약을 결합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항상 특정 결과를 달성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젖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아크레의 카트린은 이러한 체계적인 사고의 정점을 경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타샤모르가 카트린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프랑크족 프랑스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억양은 완벽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합니다. 맘루크는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사회 구조를 착취할 만큼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아미르 타샤모르가 카트린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트린은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의 순간에 그녀는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지하다고 거짓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맹이 그녀를 덜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육받은 포로들을 기다리는 운명보다 덜 끔찍한 운명에 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샤모르의 눈빛은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은 그녀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약간의 아랍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타샤모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세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손짓했고 경비병은 왁스로 덮인 나무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는 누군가 아랍 문자로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타샤모르는 그것을 카트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살폈습니다. 그 글은 격식 있고 고전적이었습니다. 종교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불확실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샤모어는 태블릿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양피지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다음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캐서린은 아직 몰랐지만 그녀는 방금 올바른 문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왼쪽 문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문은 처리장 마당과 군 가구로의 가사 노예 분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앙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다마스쿠스 노예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문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통했습니다.
그곳은 특정 유형의 포로들을 위한 변형 경로였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언어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또는 행정 가구에 배치하기 적합한 다른 기술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자비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행정 가구 배치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싸움 일후 캐서린은 그 오른쪽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첫 번째 방보다 작았습니다. 방의 벽은 소리를 흡수하는 카펫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5명의 여성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두 교육받았고 다국어를 구사했으며 유연해질 만큼 젊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한때 캐서린이 지금 서 있는 곳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20년 전 소피아는 아르메니아 영토에 대한 습격 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변형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새로운 포로들을 위한 교관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포로들은 특별 배치에 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소피아가 다음 60일 동안 가르친 것은 체계적인 지우기와 체계적인 재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아랍어 학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은 계속되었지만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정 문구들은 그들의 어휘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기독교 기도, 성인에게 호소, 그리고 가벼운 기원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 뜻이라면은 허용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들을 교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옛 신앙의 언어적 표식이 말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신체 기억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신을 유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동일한 사회적 지위의 이슬람 여성들과는 다르게 몸가짐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훈련된 관찰자에게는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는 자세, 몸짓, 그리고 시선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형은 이러한 신체적 습관을 근본부터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여기에는 걷기, 앉기, 서기, 그리고 명령에 반응하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몸은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기 전에 이전 패턴을 잊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가구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낮은 지위의 포로들이 배우는 요리나 청소 같은 업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가구 배치는 다른 하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회계 장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것은 가구 여성들을 위한 서신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스스로 글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읽고 쓰는 능력은 그녀의 주요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맘루크 행정 문서에서 사용되는 특정 형식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호칭과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위계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는 가장 어려운 교훈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형들은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오직 설명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캐서린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이 결국 배치될 가구를 묘사했습니다. 소피아는 남성 가구 구성원들이 갖게 될 접근의 본질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요구되는 반응들도 설명했습니다. 복종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도덕적 지시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저항은 낭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구가 캐서린의 확보와 훈련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저항이 그 투자를 손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손상된 투자는 버려졌습니다. 캐서린은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캐서린은 다마스쿠스에서의 첫 번째 주 동안 시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리엔테이션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시범과 같았습니다. 이곳은 손상된 물건들이 큰 할인율로 팔리는 하층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항으로 인해 훈련 불가능하다고 낙인 찍힌 여성들이 팔렸습니다. 또한 육체적 손상으로 인해 가장 힘든 노동 외에는 어떤 것에도 부적합한 다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사이가 걸렸습니다. 행정가들은 곡물 수확량을 추적하는 것과 동일한 정밀도로 이러한 사망률 계산을 추적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형에 복종하거나 훨씬 더 나쁜 것으로 변형되십시오. 8번째 주가 되었을 때 캐서린은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끊임없는 강화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패턴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닦인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은 훈련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이제 맘루크 행정 가구에서 태어난 여성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내면화된 정체성 변화였습니다. 맘루크인들은 현대 심리학이 수세기 동안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과 환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주어진다면 인간의 정체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캐서린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건되었습니다. 9번째 주는 그녀의 배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미르 칼라완의 가구는 다마스쿠스에서 한 지구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칼라완은 결국 술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260년에는 그는 술탄 바바르의 가장 신뢰받는 지휘관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구는 그의 상승하는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37명의 병사와 18명의 행정직원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43명의 가사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1명의 여성이 하렘 구역에 거주했습니다. 각 여성은 가구 위계 내에서 자신만의 지위와 기능을 가졌습니다. 캐서린은 다친 가마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와 2명의 경비병과 동행했습니다. 인계는 문서화되었습니다. 서류가 오갔습니다. 지불이 기록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칼라완에게 600디르함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평가된 가치를 반영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받았고 3개의 국어를 구사했으며 행정가구 관리에 훈련받았습니다. 이 투자는 높은 기대를 수반했습니다. 소피아는 인계 직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캐서린은 소피아가 그 인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소피아는 몇 달 동안 훈련시킨 여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소피아의 시야를 넘어 새로운 가구에서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변형 과정이 소피아를 먼저 너무 철저히 재형성하여 그러한 인계가 단순한 거래가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장부 기입처럼 기계적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칼라완의 하렘 책임자는 자라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칼라완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젊었을 때 그의 군 경력이 그를 지휘관으로 승진시키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자라는 효율적으로 여성들의 거처를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관리는 어떤 군 지휘관의 병력 감독과도 맞먹었습니다. 모든 여성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능은 가구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위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의 기능은 서신 관리였습니다. 저명한 맘루크 가문의 여성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면 통신을 통해 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 협상, 선물 교환, 그리고 정치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언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격식 있는 작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민감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캐서린의 훈련은 그녀를 이 역할에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의 작업은 설명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 하렘 마당에서 떨어진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라나 다른 2명의 연장 아내들이 지시하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여기에는 초대장, 감사 쪽지, 그리고 비단 상인들에 대한 문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종이에 아름다운 글씨로 썼습니다. 그녀는 왁스로 편지를 봉긴했습니다. 그녀는 사본을 가구 기록에 보관했습니다. 그 일은 지루했습니다. 캐서린에게 지루함은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가 여러 해 동안 유용할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훈련에 대한 투자가 보호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칼라완의 세 번째 아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때 그의 교육을 마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교육은 지위 있는 남성이 이해해야 할 모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이에 대한 용어가 있었는데 출처들은 언급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 가구의 젊은 남성들은 통치와 전쟁을 배우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구 관리라고 불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구 관리는 사적인 지식을 포함했습니다. 이 지식은 동등한 지위의 아내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젊은 아내들이나 특별히 지정된 하인들이 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관행은 너무나 흔해서 어떤 스캔들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여성을 둘 수 있는 가구에서 일이 돌아가는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목요일 저녁에 그녀가 이 기능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라는 마지막 기도가 끝난 후 그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자라는 소피아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냉정한 정확성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캐서린의 훈련에 대한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캐서린이 가구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라는 저항이 훈련 실패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재배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재배치는 하층 시장을 의미했습니다. 캐서린은 다음 3년 동안 이어진 일이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칼라완의 아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2번 그녀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그 만남들은 그녀의 훈련 동안 설명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순종해야 하지만 열정적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반응해야 하지만 시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재해야 하지만 어딘가 부재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단절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육 절차였습니다. 캐서린은 해리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녀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수세대 동안 이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은 존재하면서도 의식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구되는 반응을 수행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녀는 편지 작성이나 아랍어 문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2번 그 작은 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맘루크인들도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해리를 단념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육체적 경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여성들은 더 오래 견뎠습니다. 그들은 더 지속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장기 투자였습니다. 시스템은 빨리 무너져 교체가 필요한 여성들보다 무기한으로 견딜 수 있는 여성들을 선호했습니다. 낮 동안 캐서린은 서신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비범할 정도로 숙련되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다마스커스 전역에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4가지 언어로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감한 혼인동맹 협상을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외교적 수완은 자라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밤에는 일주일에 2번 작은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영입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투자에 대한 최적의 수익을 의미했습니다. 캐서린은 서신 업무서기이자 교육 자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문해력은 낮 시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제된 가용성은 지정된 저녁 시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가문 관리 관점에서 그녀는 영입 및 훈련 과정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캐서린의 관점에서는 그녀가 달마다, 해마다 그저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날짜를 세면 시간이 끝없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외부 사건들을 통해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칼라완은 1279년에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결혼했고 더 이상 그녀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캐서린은 새로 영입된 아르메니아 소녀에게 서신 관리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임무는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를 부서뜨렸습니다. 3년간의 조직적인 착취도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아르메니아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변환 시스템을 막 거친 참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겁에 질린 그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피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캐서린은 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영입자를 캐서린 자신이 받아들였던 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가 수행할 기능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위 구성원들은 주간 공개 알현 시간에 술탄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통치하는 맘루크들이 절대 권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접근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원은 일상적인 세금 분쟁, 상속 주장, 그리고 상업적 불일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원들은 경청되고 결정된 후 기록되었습니다. 캐서린은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이 알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가문 기록을 위해 청원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수십 번이나 해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맘루크 국가가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거대한 행정장치의 또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1284년 10월 3일 캐서린은 청원들 사이에 잠시 정적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술탄 칼라완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의회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성들은 특별히 요청받지 않는 한 공개 알현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문의 하렘 구역 여성들은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례 위반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경비병들은 즉시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은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해방을 청원했습니다. 그녀의 청원은 자신이 아미르의 가문을 12년 동안 뛰어나게 섬겼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직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모든 필수 기능을 저항이나 불평 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서신 사무실에서 계속 고용되는 해방된 하인의 신분으로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원은 법적으로 타당했습니다. 노예 제도에 관한 이슬람 법은 장기 복무 후 해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탁월한 유용성과 순종을 보여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캐서린은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선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관해온 서신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공개 아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원을 거부한다면 칼라완은 왜 한 여성이 고려받을 자격이 없는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충실히 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계산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전술적이었습니다. 법적 틀은 견고했습니다. 캐서린은 맘루크 행정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이슬람 법학 지식과 가문의 위계 질서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불공정해 보이지 않고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청원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칼라완은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수석 카디, 이슬람 판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청원이 법적으로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카디는 캐서린이 언급한 선례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청원이 타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충실한 봉사 후 해방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청원자는 자신의 봉사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가문은 그녀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칼라완은 어쨌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술탄의 권위는 필요할 때 법적 세부 사항보다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것은 여러 함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는 충실한 봉사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가 옹호한다고 주장했던 법적 틀이 헛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체계적인 변화와 획득된 승진을 기반으로 세워진 맘루크 국가가 실제로 공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는 청원을 승인했습니다. 캐서린은 그날 오후 해방되었습니다.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공식 인장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서신 사무실의 유급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12디르함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내 행정동에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모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크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프랑크족 영토는 사라지고 정복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맘루크 시스템 외에는 어떤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상 이 시스템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60일간의 훈련 동안 형성된 정체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녀가 팔릴 수 없다는 것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입하고 변화시킨 구조 내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그 청원은 그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녀의 장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순간이 지시되고 모든 기능이 할당되고 모든 반응이 요구된 후에 그녀는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승리는 미미했지만 실제했습니다. 한편 그녀가 훈련시키기를 거부했던 아르메니아 소녀는 다른 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캐서린이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가해졌던 어떤 일보다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캐서린이 교육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녀는 재배치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재배치가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알 수 없음 자체가 그녀의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반항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캐서린의 이야기가 맘루크 영입 시스템을 통해 한 가지 길을 따랐지만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은 다른 경로를 거쳤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는 맘루크 확장기 동안 3개의 주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각 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인신 상품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북부 시장은 군사 작전을 통한 대량 영입을 담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 포로들은 포획 직후 처리되었습니다. 시장은 잔혹한 효율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포로들은 검사받았습니다. 가격은 나이, 신체 상태, 그리고 출신지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병사들과 장교들이 구매했습니다. 거래는 며칠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맘루크의 십자군 영토 확장 중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기독교 여성들을 위한 경로였습니다. 1289년 여름, 트리폴리의 이사벨라라는 여성이 북부 시장을 거쳐갔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트리폴리를 점령했을 때 그녀는 3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입을 위한 최적 연령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건강하고 가문 관리에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포위 공격 전에 남편의 영지를 관리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잔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때조차도 유효했습니다. 북부 시장에서의 검사는 굴욕적이었지만 짧았습니다. 그녀는 트리폴리에서 온 4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줄을 서야 했습니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질문을 던지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여성이 이빨이나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벨라는 하급 장교에게 200디르함에 구매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범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나이와 명백한 능력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구매한 사람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단지 인간 영입이 정상적인 상업 활동인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6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감독이 필요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입증된 가문 관리 경험으로 그의 요구 사항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그의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전은 사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부엌, 아이들 방, 그리고 빨래를 하는 안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임무를 설명했는데 그것들은 광범위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무에는 요리와 청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무거운 노동을 처리하는 2명의 젊은 여성인 다른 하인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아이들이 먹고 입고 교육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고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트리폴리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녀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건을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거처 외에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봉사와 노예 상태의 차이는 노동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안적인 선택지가 완전히 부재한 데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적응이 생존이었기 때문에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트리폴리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다른 하인들로부터 아랍어를 배우며 필연적으로 익혔습니다. 그녀는 이전 삶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능력으로 가문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교는 그녀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친절했습니다. 그는 휴일 동안 그녀에게 추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수가 있을 때조차 그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그는 좋은 구매를 했습니다. 가문은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보살펴졌습니다. 200 디르함 투자에 대한 수익은 훌륭했습니다. 이사벨라의 관점에서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은 봉사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도시를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운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능력 발휘 아래 묻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 가문에서 18년을 버텨냈습니다. 그 장교가 죽자 그의 맏아들은 다른 가산과 함께 그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세대에도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그녀는 영구적인 기반 시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뜰의 돌담이나 올리브 나무처럼 가문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녀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배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적응했습니다.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포로 여성이 공개 시장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부류의 영입을 위한 전문적인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미적 기준에 따라 희귀한 기술이나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목적을 위해 포로로 잡힌 명문가 출신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다른 경로를 거쳤습니다. 카이로의 상업지구에는 이러한 거래를 다루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야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엄선된 상품 목록을 특정 고객들에게만 보여주는 개인 저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맘루크 영토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대리인에게 공공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고급 물품을 식별하도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안티오크의 엘러노르라는 여성은 1287년에 이 특수 거래에 진입했습니다. 그녀는 1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에서 세대에 걸쳐 땅을 소유했던 소규모 십자군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맘루크 군대가 요새를 점령했을 때 엘러노르의 아버지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엘러노르와 그녀의 두 자매는 생포되었습니다. 포획한 지휘관은 그들의 잠재적 가치를 인지했습니다. 십자군 귀족은 특수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은 카이로의 상인 라시드 이븐 아메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시드는 맘루크 사회의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라시드는 지휘관과 직접 협상할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자매들이 공공시장을 보기도 전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카이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상품 가치를 계산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행으로 인한 손상은 가격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식량과 물을 갖춘 덮개 있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지 않았습니다. 학대는 그들의 외모에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시드의 시설은 성체 근처에 큰 저택을 차지했습니다. 1층에는 행정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훈련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들여온 여성들은 고급 판매에 필요한 발표 기술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층에는 현재 재고로 있는 여성들이 거주했습니다. 엘러노르와 그녀의 자매들은 세 번째 층으로 옮겨져 개인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4달 동안 그들은 캐서린이 경험한 것보다 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급 물품은 고급스러운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교육, 몸가짐 훈련, 음악 기술, 그리고 대화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목표는 포로로 잡힌 십자군 귀족 여성을 세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맘루크 사회의 최상위 계층을 형성하는 학자들과 행정가들과 이루어졌습니다.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지만 잔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라시드는 손상된 상품이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인내심 있고 체계적인 개선을 포함했습니다. 매일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업이 있었습니다. 매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척 상황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었습니다. 4달이 지날 무렵 엘레오노르는 아랍어로 능숙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드 연주를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엘리트 가문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예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개인적인 시연회에서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시연회는 정교한 행사였습니다. 라시드는 엄선된 고객을 위해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식사 후 엘레오노르와 2~3명의 다른 고급 물품들이 응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학적 또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구매자들은 그들의 발표 기술과 침착함, 그리고 훈련 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고위 행정 관료에게 1000디르함에 구매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그녀의 고귀한 출신과 성공적인 훈련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사교적인 기능을 하는 가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엘리트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대화를 통해 그 가문의 지위를 대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미에서 장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술품이 장식적이듯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교양과 세련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매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 명은 교양 있는 대화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부유한 상인에게 구매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위 군사령관의 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둘 다 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비교적 잘 대우받았습니다. 둘 다 물질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 자매 모두는 장교 가문의 이사벨라나 서신 사무실의 캐서린과 근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매개 변수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편안함은 현실이었습니다. 성취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결정권의 완전한 부재 또한 똑같이 현실이었습니다. 특수거래는 시스템의 최고 계층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은 획득과 변형의 가장 세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맘루크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가장 까다로운 구매자조차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음악적 기술과 철학적 대화를 통해 체계적인 인간 개량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으로부터 찢겨져 체계적으로 상품으로 재구성된 19살 소녀였습니다. 모든 포로 여성이 변형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시스템은 저항에 대한 특정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행정 기록에 문서화되었습니다. 기록은 성공적인 통합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임상적 세부 사항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르가리테라는 여성은 초기 처리 기간 동안 3번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26살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나이는 그녀가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정체성은 변형 기술에 저항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2 아이를 낳았으며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포로들에게 효과적이었던 심리 기술은 그녀의 근본적인 자아 개념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의 첫 탈출 시도는 다마스쿠스 처리 센터에서의 2번째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운동 시간 동안 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경비병에게 붙잡히기 전 세계의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설로 돌려보내져 7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독방 감금은 탈출 시도에 대한 표준 대응책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적 접촉의 제거와 최소한의 식사를 포함했습니다. 강사들의 하루 2번 방문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감각 박탈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들은 지속적인 저항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7일 후 마르가리테는 일반 수감자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까지 도달했지만 붙잡혔습니다.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알의 독방 감금과 식량 배급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시간의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문 동안 행정관들은 그녀의 저항 동기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은 기록에 놀랍도록 솔직하게 문서화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마르가리테는 자신의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점령 동안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탈출할 수 있다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정관들은 이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계속된 탈출 시도가 그녀를 훈련 불가능한 존재로 낙인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훈련 불가능한 물품들은 강제 노동 작업장으로 팔려갔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보내진 여성들은 보통 2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이들이 살아있고 그녀를 찾고 있었다면 그들은 석회암 차해석장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훈련을 마치고 배치에 동의하며 살아남는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언젠가 그녀가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하고 정밀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위한 도구로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희망은 거의 확실히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확실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마르가리테의 계산을 바꿀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탈출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순종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훈련을 마쳤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저항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고의적으로 서툰 발음으로 아랍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적절하게 수행했지만 결코 뛰어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수동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행정관들은 이를 인지했지만 용인했습니다. 이는 탈출 시도만큼 극적으로 운영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중간 계층 가문의 일반 하인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배치는 그녀의 평가된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고급 물품을 특징 짓는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판매 가격은 300디르함으로 시장의 중간 가격대였습니다. 그녀가 배치된 가문은 특별히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리, 청소, 세탁을 했습니다. 이는 역사 속 여성들이 수행해온 것과 같은 가사 노동이었습니다. 차이점은 마르가리테가 내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녀에게 부과된 역할과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예루살렘의 마르가리테로 남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맘루크 가사 하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에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저항은 그 자체로 생존의 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 고통의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중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심리적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수행하는 모든 임무는 그녀의 몸이 진정한 자아가 거부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매일이 인지 부조화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엄청난 정신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23년 후 49살이 된 마르가리테는 다마스쿠스 시장에서 한 기독교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맘루크 통치해 무역 특권을 유지하던 몇 안 되는 기독교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감독관들이 한눈을 파는 순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예루살렘 출신의 두 아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다음 몇 달 동안 그녀를 대신하여 문의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아이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아이들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 중에 희생자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마르가리테는 23년 동안 자신의 저항, 내면의 정체성, 그리고 희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마스쿠스 처리센터에 들어서기도 전에 끝났던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그녀의 상황에 감동하여 그녀의 자유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상당한 가치를 가질 만큼 너무 늙었습니다. 그는 50디르함의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50세일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해방된 여성으로서 상인의 가문에서 유급 노동을 하며 4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1234년에 사망했는데 이는 그녀가 포로로 잡힌 지 38년 후였습니다. 상인은 그녀가 기독교인 묘지에 묻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인 예루살렘의 마르가리테가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처리 과정에서 그녀에게 부여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강요하려 했던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마지막 저항의 주장이었습니다. 맘루크 획득 시스템은 2세기 이상 작동했습니다. 수만 명의 기독교 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 영향은 개별적인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세대 간 변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나라는 여성은 1320년에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5년 전 아르메니아 영토 침략 중에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구매했던 맘루크 장교였습니다. 안나의 존재는 획득 체제의 직접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2세대의 영향이었습니다. 안나는 태어날 때 법적 지위가 복잡했습니다. 이슬람 법은 노예 상태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지위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나는 엄밀히 말해 노예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맘루크 관행은 엄격한 법적 해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예 여성과 자녀를 둔 장교들은 어머니와 자녀를 자주 해방시켰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그 자녀들을 합법화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이러한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는 안나가 태어났을 때 안나의 어머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안나를 자신의 딸로 인정했습니다. 안나는 자유로운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지위는 평생에 걸쳐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나는 종교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안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맘루크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어머니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붙잡히고 노예가 되어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안나를 키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안나의 정체성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안나는 맘루크인이자 동시에 아르메니아인이었습니다. 안나는 특권층이었지만 동시에 착취의 산물이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의 고향 공동체나 자신이 태어난 맘루크 엘리트 계층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체계적인 인간 획득으로 인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경계의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포획자와 비포획자 인구의 결합을 구현했습니다. 안나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안나의 아버지는 안나를 다른 맘루크 장교의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는 군 엘리트 계층 딸들에게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안나의 남편은 안나를 존중했습니다. 안나는 3자녀를 낳았습니다. 안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어떤 사회적 지위의 여성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변환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시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획득과 처리의 체계적인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생존자의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체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안나의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딸은 할머니의 기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이야기를 미화하여 비극적이지만 먼 역사로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나는 진실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가족이 군사적 확장과 인간 획득의 복잡한 체제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안나의 어머니를 사로잡았고 변환 시설을 통해 처리한 후 안나의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안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안나는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말한 것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 후 안나의 딸은 안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딸은 안나를 단순히 어머니가 아닌 폭력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 지식은 안나 자신이 지녔던 것과 동일한 균열을 다음 세대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적 영향이었습니다. 맘루크 체제는 단순히 붙잡힌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착취로부터 존재 자체가 비롯된 가족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결코 자신들의 기원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는 비슷한 기원을 가진 수천 가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맘루크 사회에 너무나 철저히 통합되어 독자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신중한 개인적 관행을 통해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모호한 중간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기원은 알려져 있었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맘루크 통치에 저항했을 수도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체계적으로 인구에 흡수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의 획득과 변화는 충성심과 정체성의 대안적 원천을 제거했습니다. 군사적 정복이 시작한 것을 체계적인 인간 획득이 완료했습니다. 이 체제를 가능하게 한 기반 시설은 방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것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체계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한 행정기구를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마스쿠스 성체 단지에는 처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획득된 사람들이 전염병 검사를 받는 의료시설도 있었습니다. 훈련부서는 변환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사피아와 같이 체제의 산물인 강사들을 위한 주거지도 제공되었습니다. 행정사무실은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창고에는 모든 획득, 훈련 결과, 배치 및 후속 이전을 추적하는 문서화된 기록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반 시설은 모든 주요 맘루크 도시에 복제되었습니다. 카이로의 체제는 다마스쿠스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알레포와 알렉산드리아 같은 보조 도시들은 더 작지만 기능적인 시설들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지역 간의 조정은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획득된 사람들은 수요에 따라 도시 간에 이전될 수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처리센터에서 온 고품질 획득자들은 때때로 특수훈련을 위해 카이로로 보내졌습니다. 한 시장에서 배치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다른 시장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경제적 규모는 막대했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획득 및 처리 체제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수익은 맘루크 경제에서 직물 무역만큼 중요했습니다. 손상된 상품의 가격은 50디르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품질 획득물은 1000디르함이 넘는 비용이 들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확장 시기에는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처리되었으므로 총 경제 활동은 상당했습니다. 이 체제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군사적 목적에도 기여했습니다. 붙잡힌 여성들을 병사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일종의 지불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금전적 보상을 보충했습니다. 장교들은 군사적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붙잡힌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영토로의 공격적인 작전 수행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획득의 약속은 군사 행동을 동기부여했습니다. 법적 틀은 체제의 모든 측면을 지원했습니다. 전쟁 포로와 노예 제도에 관한 이슬람 법학은 근본적인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맘루크 행정관들은 보충 규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절차, 다양한 당사자들의 권리, 소유주의 의무, 그리고 해방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 법원과 행정 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체제의 대규모 참여를 가능하게 한 심리는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요소일 것입니다. 수만 명의 개별 맘루크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장교들은 처리센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행정관들은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경비원들은 탈출을 막았습니다. 강사들은 변환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가구 구성원들은 매일의 노동을 감독했습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제도적 관행과 법적 제재를 통해 인간 획득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여성들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체제가 그러한 거래를 일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이나 직물을 구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종교적 정당화는 도덕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참여를 수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틀은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수용은 낙인을 제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기구의 체계적인 본질은 참여자들과 그들의 행동이 가진 인간적 현실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탈출 시도 후 마가리트를 격리시킨 경비원은 그녀의 고통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도적 구조 내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칼완 가문에 대한 매매를 기록한 행정관은 관료적인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고가 판매를 위해 엘레노어를 훈련시킨 상인 라시드는 재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체제의 완전한 인간적 공포에 직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체제가 책임을 개별적인 업무로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전문적인 의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억압이 대규모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디스트적인 개인들의 지속적인 잔혹함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공포를 일상화하는 제도적 구조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너무나 철저하게 분배하여 어떤 한 명의 참여자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지 않게 했습니다. 맘루크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들의 군사적 및 행정적 천재성은 몽골 침략을 물리치고 중요한 무역로를 통제하게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천재성이 인간 획득과 변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효율성은 같았습니다. 기록 보존도 같았습니다. 체계적인 사고방식도 같았습니다. 이 체제의 유산은 그 운영 기간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맘루크의 권력은 1517년 오스만 정복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반 시설은 해체되었지만 그 영향은 지속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맘루크 이전의 인구 수준이나 영토 범위를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다수였던 전체 마을들이 무슬림 다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획득의 세대적 영향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가족 혈통은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없어졌습니다. 현대 레반트 인구에 대한 유전학 연구는 맘루크 시대 동안 광범위한 인구 혼합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유전적 유산은 체계적인 획득과 변환의 생물학적 기록입니다. 체제 내에서 자녀를 낳은 모든 여성은 영구적인 인구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현대 다마스쿠스의 DNA는 아르메니아, 프랑크, 그리스 조상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당대 관찰자들이 잊고 싶어 할 과정들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삭제 시도 역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슬람과 유럽의 후대 역사가들은 발생한 일을 축소하거나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렘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의 환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시장은 역사 문헌에서 미화된 언급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인신매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변환센터는 대중적인 역사 서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후대 세대에게 심리적인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발생한 일의 완전한 체계적 본질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교한 사회가 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제도적 억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전투와 조약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술탄과 군사작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은 처리센터와 훈련실을 조사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이 센터들은 체계적인 변환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행정문서, 법원 기록, 구매 영수증, 그리고 훈련 매뉴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 서신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맘루크인들의 관료적인 철저함이 후대 세대가 무시하기를 선호했던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덜 감상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계적인 본질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점차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이야기가 기록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크레의 카타리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다마스쿠스의 처리실에서 젖은 돌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지 알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아미르 타시모어가 그녀에게 오른쪽 문으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일어서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군사물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계산으로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오른쪽 문은 12년간의 체계적인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생존과 결국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었던 수십 년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왼쪽 문이나 중앙문으로 배정되었다면 그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크레에 있는 아버지의 영지가 함락되었을 때 그녀의 교육은 끔찍한 부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체계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그녀를 보존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63세까지 살았으며 1315년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크레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얻었을 때 십자군 영토는 이미 영구히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마스쿠스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기독교 공동체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기술들을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수단과 최대한의 존엄성을 가진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전히 비극도 단순한 생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이 그녀에게 행한 일로 여러 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 시스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시스템의 절대적인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동시에 진실입니다. 다양한 세부 사항에서 그녀와 유사한 이야기를 가진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복잡성에 직면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엘리노어는 상류층 모임에서 우두를 연주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마르가리트는 현실에 맞서 수십 년 동안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변화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 어느 것도 안락한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착취에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구조에 갇힌 인간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그들에게 제한된 선택지를 주었고 끔찍한 대안들 중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작위 폭력이 아닌 계산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혼란이 아닌 정교한 인프라를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승인되었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덜 불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쾌해졌습니다. 행정적 역량으로 실행된 체계적인 억압은 무질서한 잔혹 행위보다 더 끔찍합니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쉽게 공포를 일상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맘루크 획득 시스템은 체계적인 공포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한 가지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유일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례적으로 철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복과 권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의 직면을 강요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조직적 재능이 인간 착취에 적용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 여성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공식 역사들이 배제하기를 선호했던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것은 시스템 설계자들이 선호했을 지우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억압의 희생자들이 기억될 자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름과 역사를 가졌고 모든 사람이 지닌 것과 같은 인간적인 복잡성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아크레의 카타리나, 트리폴리의 이사벨라, 안티오크의 엘리노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르가리트 모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안나와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 또한 우리가 물려받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존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혹 행위를 추상적인 역사 과정으로 미화하는 안락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일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행정적이며 효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공포를 행사하는 능력은 맘루크 술탄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 역량이 도덕적 허용과 제도적 구조와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교훈은 과거가 유독 끔찍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체계적인 억압이 체계적인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프라는 평범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할당된 기능을 기꺼이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누적된 공포에 직면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만약 이 조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들이 미화되거나 안락한 거리 없이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역사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아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역사가 있기를 선호했던 또 다른 체계적인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들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해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적인 공포를 배제하는 안락한 이야기들은 거짓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더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